대체 불가 정봉주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체크해봅니다. 손흥민 2017년 마지막 경기에서 한 골 2도움 멋진 마무리. 자, 어제 토트넘이 5대2로 이긴 경기였었죠. 케인은 해트트릭 3골을 몰아넣었습니다. 자, 리비아 송유관 폭발, 무장 귀환들 소행, 국제 유가 오르고 있습니다. 신광열 오늘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 적부심을 신청했는데요. 본인한테 배당됐는데 부담이 느꼈나 보죠.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부담을 많이 느낀 것 같은데요. 신광열 형사수석 부장판사님, 이완용이요, 나라 팔아먹고 선행했다고 나라 팔아먹은 역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봉도사가 고른 실시간 검색어는 신광열입니다. 신광열 부장판사 기억하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자, 뉴스 브리핑 무슨 기사였나요? 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예, 이럴 줄 알았어요. 그렇죠. 예전에도 이런 의심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예. 내일이 한일 일본군 위안부, 그러니까 성노예 관련된 이걸 국가 간의 합의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합의 아니에요. 합의 문서 없습니다. 네, 합의 문서가 없으니까요. 각자 양국이 대언론 입장 발표한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쨌건 이 합의를 체결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2015년. 그냥 뭐가 주년이에요, 그게. 그렇죠. 네, 12월 28일이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정부는 이 합의를 검증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합의 과정을 조사를 해왔었는데요. 오늘 이 검증 결과를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27일이니까 내일 모레에 앞서서 네, 오늘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때 합의한 내용 과정을 공개하라고 제야시민 사회시민운동 단체들이 검찰에 법원에 이게 고발을 했나 그랬을 거예요. 네네. 그래갖고 법원 1심에서는 공개해라. 네, 공개하라라고 나왔었죠.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공개 못했다 그러면서 항소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어요 지금. 네, 외교부가 그때 얘기를 했던 거는 계속 그런 의혹이 불거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위급 회담을 따로 한 거 아니냐. 이제 외교부끼리의 회담이 아니라 지금 이게 5종의 일단 아베 신조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이 그렇게 움직여서 했던 게 아니냐. 그래서 아베 신조 총리 쪽에서는 책사인 야치 소타로 국가안전보장국장이 나왔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양국의 국정원장들이 다 동원이 된 거네요. 그렇죠. 이제 이쪽에서는 사실상 이제 국정원장이 나온 셈인데 우리 쪽에서는 과연 누가 나갔냐 이렇게 의혹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외교부가 그때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청와대 지시를 받고 한 것이 없다라는 설명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아마 오늘 발표될 내용을 세계일보가 먼저 입수를 한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따르면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국장급 협상, 그러니까 외교부 간의 협상을 넘어서서 고위급 협상이 별도로 있었고, 이 고위급 협상에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면 당연히 청와대가 이를 주도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이 외교부 TF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대면 조사를 했는데 이병기 실장은 아직 구속 중이어서 대면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더 하기가 쉽게 됐네요. 네? 더 하기가 쉽게 됐어요. 구속이 됐으니까. 네, 구속 중이라서 볼 수 있는데 어쨌건 이병기 실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사를 못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TF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근데 정상 기자님. 네. 일부 우리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프닝 멘트 할 때 듣고 계셨었죠? 네, 들었죠. 신광열 부장판사를 얘기하면서 느닷없이 제가 이완용을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 보도를 보지도 못했는데. 네. 이게 나라를 팔아먹는데 국정원장들이 동원된 거거든요. 이게 나라의 역사를 팔아먹은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저도 이제 몇 번 전해드렸지만 위안부 할머님들이 계속 돌아가시고 계세요. 그런데 느닷없이 내가 이 기사를 보지도 않았는데 이완용 얘기를 왜 했을까? 이런 뭔가 저한테 대답을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감동을 하지 않는 눈빛이 난 기분 나빠갖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예지감이 놀랍지 않아요? 느닷없이 신광열과 이완용 외교부 대신인가? 그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 얘기를 했을까? 제가 얘기하고도 좀 민망했거든요.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저는 지금 민망하네요. 다음 우리 작가분들 쓰는 것 좀 보세요. 다음 뉴스 전해주셔도 돼요. 하시네요.
안 웃겨요. 네, 다음 뉴스 전해드릴까요? 네, 그 앞으로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 고용노동부는 좋은 소식이네요. 네네. 고용노동부는 26일 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 사실 임신 초기가 가장 유산 위험이 높다라고 하고요. 예. 그 입덧도 심하게 나오는 상황이어서 그 많은 임산부들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데 임신 초기 같은 경우에는 잘 티도 안 나고 하니까 네, 기업에서 배려를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고 해요. 그래서 쉬지도 못하고 결국 임신한 후에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또 경력 단절 문제로 이어지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제도 우리가 언니 뉴스 하면서 네. 82년생 김지영 82년생 김지영 경단녀 얘기를 잠깐 나눴거든요. 네네. 예, 심각한 사회 문제죠. 네, 심각한 사회 문제죠. 예. 네, 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2019년부터 그 임신 기간에도 예. 그 육아휴직을 최대 10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 다만 임신의 그 육아휴직의 기간이 상한 기간이 1년에서 1년 10개월로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예. 1년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 그중에 최대 10개월까지 그 임신 기간 중에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이 1년을 자신의 몸에 맞게 분배를 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좋은 뉴스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임신 초기에 굉장히 좀 임산부들이 힘이 드니까. 그리고 네. 임신 초기 그 3개월에서부터 5개월 사이가 네. 제일 위험할 때요.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될 때. 네, 맞아요. 예. 그때가 가장 주의해야 할 때고 가장 주의해야 네, 때죠. 유산율도 그때가 가장 높다고 그래서 그런 좀, 부정적 표현 쓰지 마세요. 네. 그냥 가장 조심하시면 됩니다. 네, 조심하셔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예. 함께 그 2020년부터는 여성 노동자가 원하면 그 임신 전 기간에 걸쳐서 그 노동 시간을 2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초기하고 말기 정도에 한해서 쓸 수가 있는데 이제 전 기간으로 그거를 확대를 하겠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초기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려운 게 러시아워 시간에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러네요.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데 조금 한두 시간만 늦게 출근해도 네네. 또 한두 시간만 일찍 퇴근해도 조금 여유 있게 갈 수가 있으니까. 1시간 일찍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면 또 러시아워 시간을 피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예. 근데 또 뭐랄까 초기 임산부 같은 경우는 티도 안 나니까 뭐 자리를 예. 양보받거나 좀 그런 일도 거의 없죠. 예. 지금 뭐 그렇고요. 또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 그 현 3일밖에 안 되는 그 배우자의 유급 출산 휴가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10일로 늘릴 예정이고요. 네, 육아휴직 급여도 상한액을 확대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그 6기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출범 첫 간담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그 지난 정부를 통틀어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서 200조 원의 재원을 들였는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이 네, 여성들의 삶 또는 여성들의 일을 억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 들어가지 않는 거지만 우리 사회적으로 이런 합의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갖고 희망을 상징하는 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예를 들어 장미라고 치면은 네네. 임신한 여인들은 그 장미꽃을 이렇게 작은 심볼을 하나씩 달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럼 초기든 아니면 그 중기든 그럼 어디서든 누가 그 장미꽃 그 심볼을 보면 아 임신했구나 그러면서 대중교통에서는 자리를 양보해 줄 수 있게. 네,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런 배지를 주기도 해요. 그래요? 네, 그런데 그거를 달고 다녀도 네. 이게 러시아어 시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고 너무 하다 많으니까. 보니까 이게 앞에 이제 자리 있는 데까지 찾아가기도 쉽지 않고 그렇죠. 네, 그쪽에서 비켜다 나오기도 좀 쉽지 1시간 않은 늦게 그런-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 그 오너들은요 이런 생각하면 내 마인드를 딱 바꾸면 경영하기 편하거든요. 네, 노동자들은 급여 많이 주고 많이 놀리면 일 열심히 합니다. 네, 그렇죠. 예. 뭐 옛날처럼 막 몇십 시간을 계속 일을 시킨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아진다라는 그렇죠. 시대는 좀 지나갔죠. 그리고 그렇게 급여를 많이 주고 많이 놀리려고 그러는 게 많지 않더라도 네. 다만 1, 2만 원만 더 돼도 노동자들은 알거든요. 그 고마움을.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회사는 또 잘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요새 기업 문화도 뭐 해외 기업 중심으로 많이 변한다고 하는데 예.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있는 휴가도 쓰기가 힘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눈치 보게 하고요. 네, 좀 그런 문화부터 좀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여유 있으니까 조금 더 베풀어야 되겠다. 아니면 베푸는 게 아니라 노동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네. 마인드를 가지면 사회가 조금 더 나아질 텐데.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고 샵 1035입니다. 전혜원님 맞아요. 임신 초기에 제일 힘들었어요. 저도 유산되고 6년 만에 애 낳았어요. 유산 충격이 커요.
네, 오래 그럼요. 가고요. 네, 이런 예. 일이 없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좀 정책적으로나 기업 문화적으로 배려가 있으면은 사회가 나을 것 같습니다. 배려해야지 애를 잘 낳습니다. 결혼도 열심히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또 그다음도 훈훈한 소식이네요. 인천공항공사. 네, 인천공항공사 노사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처음 방문한 곳이 네, 인천공항이었죠. 네, 공공기관 비정규직 공약도 하셨었고, 그래서 이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90%에 이르는 인천공항을 방문해서 정규직화를 약속을 했는데 정작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요. 뭐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그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인가, 아니면은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이 자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인가, 요 부분이었다고 하는데요. 자회사 만들었고 하는 것도 꼼수 아니에요, 근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은 직접 고용을 원했었거든요. 그럼요. 이분들이 계속 그 2년마다 계약을 갱신을 하면서 예. 계속 신입사원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십수년간 일을 해도 매년 이제 신입사원으로 다시 재입사하고 예. 재입사하고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또 고용 불안에 시달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국에는 네. 해법은 양측이 합의한 거는 네, 일부는 직접 고용을 하고 대다수는 네, 자회사 고용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고용하는 규모는 3천여 명 정도고 예. 뭐 공항 보안이나 아니면 뭐 어떤 좀 특수 직종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기로 했고, 나머지 분들은 자회사 2곳을 만들어서 고용을 할 계획인데요. 예. 일단 뭐 고용 분할은 없앤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서 또 합의가 돼 있었는데 그 정규직 노동자와 자회사 노동자 사이에 임금이나 처우 수준이 차등이 없게 만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를 했어요. 예. 그래서 뭐 기존의 자회사 이런 그 착취 구조를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 좀 더 나은 좀 긍정적인 형태의 자회사로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에 네, 노사 양측이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정규직 그 근로자들이 희생당하잖아요. 급여도 네. 작고, 급여도 그다음에 작죠. 노동의 전문성이 없어갖고 사고도 자주 나고. 네, 계속해서 2년마다 회사는 또 회사대로 손해고, 네. 그다음에 그 노동자들은 노동자대로 또 급여도 작고 그러니까는 생활도 안정되지 않고. 네, 이 어차피 하청이라는 것이 원래 노동자의 노동의 대가로 측정된 몫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몫을 노동자한테 주면서 하청업체가 중간에서 그 차익을. 차익을 네, 맞아요. 편익을 이제 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직접 고용만 되더라도 네,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없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그 기업들, 그 하청 기업들이 먹는 수익이 다 그게 또 짬짬해갖고 네, 그 자치단체장이나 무슨 단체장과 무슨 특별관계, 특수관계 있는 사람들, 맞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수익 남겨주기 위해서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 네, 이런 경우도 되게 많죠. 그 일감 몰아주기 형식으로 뭐 상속을 할 때 이제 적은 돈으로 인력회사를 세우고 그 인력회사가 그 기업에 계속 인력을 공급하면서 이 목적을 상속 받는 키워나가고. 사람들은 계속 이제 재산을 불려나가는 예. 네, 그런 형태도 있었었죠.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요. 네, 정부가 석혜균 선장의 치료비를 대납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제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존 보수 정권은 국가 안보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그 헌신한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 인재 치료비 대주면 이거 어떻게 해요? 2011년이니까 이명박 예. 정부 때 벌어진 일이었죠. 그때 석혜균 선장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계속적으로 뭐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아덴만의 영웅이다. 막 밀린 이렇게. 치료비 1억 6천만 원이래요. 네, 그렇습니다. 아덴만의 영웅이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석혜균 선장께서 뭐 이렇게 그 자기 휘하에 선원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셨고 그 대가로 엄청난 그 부상을 입은 건 사실인데, 예. 네 정작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정부는 석혜균 선장의 치료비도 네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광은 광대로 팔고 네, 책임은 하나도 안 지고. 네. 그렇습니다. 당시 석 선장의 치료비가 2억 5,500만 원이었는데 예. 그 석 선장이 이제 의상자로 지정이 돼서 네, 음. 의료급여 수급자가 됐고 이 덕분에 이제 의료보험으로 적용 가능한 8,800만 원 정도는 모두 정부에서 지원을 이미 한 상태긴 해요. 예. 근데 하지만 이제 비급여 항목 네. 예. 1억 6,700만 원 아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돈인데요. 예. 1억 6,700만 원이 납부가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원래 뭐 법적으로라면 소속 해운사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 해운사도 법정 관리에 들어간 상태여가지고 사실상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급여 3,800개 항목 다 급여로 전환시키자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렇게 따로 그렇습니다. 낼 필요도 없었죠. 맞아요. 그럼 예. 의료보험에서 다 대납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정상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요일 3변 시대죠. 자, 법조인의 눈으로 대한민국 정치사회 법조 뉴스를 들여다본다. 고구를 대표하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예, 신라를 대표하는 김태현 변호사님. 백김태현. 네, 안녕하세요. 예. 유일하게 이름이 영어 이름이에요? T.O.P. T.O.P. 타. Tears of Park. 아, 네. 이제 익숙해요. 예. 네. 자, 박지훈. 네, 백제를 예. 박지훈입니다. 백제 특히 목포 하이도를 대표하는. 네, 신한 하이도입니다. 예. 자, 박봉란님 오늘 처음으로 고릴라 앱 깔고 첫 출첵이에요. 저 반겨주실 거죠? 나이가 드니 기계치가 되네요. 나이도 얼마 안 드셨을 것 같은데 이제 한 기계치가 되신 분이 어떻게 고릴라 앱을 까셨죠? 그러니까 뭔가 깔아주겠죠. 아, 기계치인데 핸드폰을 기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핸드폰은 전화. 핸드폰이다. 핸드폰은 전화. 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백성문 변호사님 뽑은 네. 2017년 법정을 흔든 인물. 사실 뭐 이분을 빼고 올해 법정을 논하기가 힘들죠. 네. 저기 옆에 계시잖아요. T.O.P. 어.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부인도 아니에요, 저는. 아, 힘들어. 부인하는 것도 지쳤어. 아니, 사실- 감동의 눈빛이.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하면 울까봐. 예. 아니, 울질 않아요, 이제. 이제 감정 관리하면서 감정 관리. 흐뭇한 그분만 생각하던 사실 미소가 도는 거예요. 친박 아니라니까요. 사실 교과서에서만 봤지. 예. 우리나라 대통령이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헌법 교과서에 2페이지 있어요. 2페이지. 12월 9일 날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잖아요. 네. 국회에서. 야, 그것도 감동인데 헌문제에서 이게 8대요. 될까? 8대요. 저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정미 재판관의 그 얘기가 전 여기서 보고 있었잖아요. 소름이 저는 모 방송국에서 저도 생방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가 됐구나. 최고 권력자 살아있는 권력도 국민의힘으로 파면을 시킬 수 있구나. 예. 그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감동받을 때 눈물 흘리는 사람 있잖아요. 슬퍼서 여기서.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탄핵에 그친 게 아니라 이제 뭐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18가지 정도 혐의로 많기도 해요. 네. 그래서 구속돼서 재판을 받는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대통령 할 때 법치주의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예. 근데 법치주의는 히틀러도 강조했어요. 엄청나게 법치주의를 강조한 사람이 일단 지금 재판도 불응하고 있고요. 구속기간 연장됐다고 지금 재판도 지금 완전 보이콧하고 있죠. 예. 거기다가 이제 뭐 재판 이것도 이제 마무리돼서 이제 2월쯤에 이제 선고가 날 텐데 이거 말고 내년에 또 다른 걸로 또 재판을 또 받아야 돼요. 특활비. 네, 특활비. 어제 또 조사 갔는데 또 면담만 하고 예. 저 얘기 안 할래요. 그러고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나머지 국정원장 그 당시 3명 국정원장과 그다음에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의 진술들을 보면 예.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몸통이에요. 그래서 일단 검찰에서는 또 구치소 가서 조사해봐야 어차피 얘기 안 할 거니까 나머지 이제 증거 자료를 기초로 해서 이제 기소할 방침이기 때문에 내년 이맘때에도 올해 또 형이 뽑은 나오죠. 법정을 흔든 인물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접견을. 사실은 예전에 YS 같은 경우는 이 나라가 막았잖아요. 정부에서 그 집에서 못 나오게 했는데 본인이 지금 막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글쎄요, 뭐 법치 얘기를 했지만 결국 재판을 뭐 아직 재판이 모든 게 유죄가 된 것도 아니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죄송합니다. 변호사하고 접견을 좀 해서 지금 해야 되는데 뭐 30분 운동하는 거 빼고는 구치소에서 누구도 예. 안 만나고 만화책 보고 뭐 이런 거 보고 있다 하는데 제가 좀 아파요. 그리고 제가 좀 저도 필요하다면 저 왜 눈물 나냐면 법치에 대한 눈물이에요. 또 이런 것들은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저를 TOP로 좀 불러주세요. 제가 정말 필요하다면 제가 좀 변호라도 좀 해주고 싶을 정도로. 예전에 TOP 맞았잖아요. 아, 여기 피는 저죠. 파라멘트. 국회를 위한 눈물. 하여튼 이거는 사실 재판은 제대로 응해야 되고 특활비도 좀 조사도 좀 받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받으면 이제 법리 재판으로 가고 유죄가 나오게 되면 정말 얘가 법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올가방을 자기한테 씌운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전략이 있는 거 아닐까요? 아 근데 그러니까 정치 재판을 하겠다 나는. 그렇다고 한들 이제 그거 예. 재판 다 했었고 거의 다 재판이 마무리됐고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 다 재판 받아서 이 다 엮여져 있고 그 사람들 다 유죄된 상황인데. 그러면 진짜 근데-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법치주의를 무시하면 누가 법을 지키려고 사실 그럴까? 그게 제일 씁쓸한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박 전 대통령은 확실히 사면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이렇게 정치적 못해요. 타이어. 사실 이렇게 무대형으로 일관하면 제가 생각에 저는 검찰에서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다가 선고도 만만치 않게 높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지금 조금이라도 대응해서 어떻게든 형을 깎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적이라면. 근데 박 전 대통령은 그 전에 전두환 노태우도 어쨌건 사면을 해서 나와 있으니 나도 한 2, 3년 버티면 나올 것이다. 근데 내가 뭔가를 인정을 하면 그나마 남아있는 조금의 정치적 자산마저 사라질 우려가 있으니 나는 지금 정치 탄압을 받는 거야로 끝까지 가야지 이렇게 결심한 거죠. 저는 그러니까 사면의 생각이 있는지 제가 그 머릿속에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예.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본인이 정말 사면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예. 그 목적을 달성할 수단은 정말 잘못 쓰는 거죠. 아하. 왜냐하면 제가 정치조에서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예. 올 연말 후 사면 얘기, 연말에 사면 얘기가 나올 거다. 그 얘기에 놓은 거는 아까 백 변호사 얘기했던 그 부분이거든요. 전두환 노태우 그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어서 전두환 노태우도 2년 만에 사면 됐는데 예. 본인이 어쨌든 직접 본인의 포켓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을 이제 2년 본인 넘게 포켓에 들어간 게 나오기 시작. 특허 말고 이제 삼성 내부에 나올 때까지만 일단 그거를 2년 넘게 있는다. 그런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보수 세력 중심에서 올 연말 지방선거 끝나고 들어가면 사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럼 문 대통령도 고민에 빠집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면이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대통령 은혜예요. 그 대통령이 보수 대통령이든 진보 대통령이든 군사 독재 대통령이든 대통령 은혜를 은전을 베푸는 게 사면입니다. 그럼 명분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다 성실 임하고 예. 어쨌든 유죄 받고 그냥 법정에서 법대로 다투고 그리고 나서 정치적인 액션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을 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사면을 반대하는 본인의 지지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예. 야, 저 봐. 다 구속도 한 2년 돼 있었고. 야, 사람 죽인 사람도 2년 있었는데 어떻게 그 전직 그 성실 재판도 받았고 반성도 하고 있고. 그래, 좀 불쌍하지 않냐? 좀 봐주자. 그래야 소위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도 설득이 됩니다. 또 김태현 변호사도 계속 해주자고 주장하고 있고. 눈물 돌려주면서 네. 이렇게. 그런데 이 상태에서 설득되겠습니까? 안 되죠. 제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도 무슨 사면이에요? 지금 아하. 법치주의도 농단하고 재판도 하고 저러고 버티기 그렇죠. 이 얘기 나오고. 아, 예, 그러니까 알겠어요. 강다영님 사면요. 김치 국물만 드링킹하고 계시나 봐 씁쓸. 예. 8277 사면의 사자도 꺼내봐. 아, 그렇죠. 이 아니, 여론이라는 거 근데 일반 이게 여론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그렇죠. 100% 맞는 여론이고 여론인데. 다만 지금 우리가 앞날을 네. 미리 예측해 그렇죠. 보건데 네. 본인이 정치 재판을 간다고 한다면 그- 이렇게 할 수 네,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사실은 고민될 수밖에 없어요. 예. 대통령이니 여러 가지 다 아우러야 되잖아요. 또 하나는 또 전혀 반대 의미에서 박 전 대통령 지금 정치 추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치 추장의 목적은 뭐죠? 지지자들 본인의 지지자 결집. 결집이에요.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 생각해 봅시다. 눈을 딱 감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박 전 대통령 사면했어요. 예. 내곡동 갈 거 아니에요. 음. 정치 투쟁을 하다가 내곡동 갔어요. 예? 예. 나는 무죄야. 그리고 정치 투쟁을 하다가 옥중에서 갔어요. 그럼 그 앞에 어떻게 될까요? 내곡동 앞에? 박을 하겠죠. 박을 할거 태극기 들고 예. 그게 부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부담 돼요. 그러면 더 해줄 수도 없는 거라고요. 저는 당장 사면도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 박 전 대통령 정말 사면을 원한다면 지금의 저 수단은 굉장히 옳지 않다. 잘못된 예. 수단을 택하는 거다. 누군가 올바른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그냥 그걸 본인 혼자 만나야 생각해서 조언을 저렇게 해주죠. 결정하는 거 아니 같아요. 사면도 말할 거리도 없는 거고요. 저는 없어요. 항상 나쁜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작년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무슨 대국민 담화 그리고 탄핵 그리고 개헌 뭐 온갖 하는 거 보면 최악의 수를 계속 선택하고 있는 것 그 같아요. 국회에서 안을 내게 되면은 그 책임 총리를 내게 되면 받겠다. 예. 다 꼼수. 다 최악의 수를 낸 거고 아, 그게 최순실 머리에서 나왔죠. 구속도 마찬가지고요. 다 기회들이 계속 있었어요. 지금도 기회예요. 예. 마지막으로 기회가 왔어요. 아, 마지막으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와가지고 법정에 나와서 인정하고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한다 그러면 마지막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데 그것도 지금 뻥 차버린 상황이잖아요. 아니 근데 귀에 그러니까 그 이름이 약간 류해하고 누구죠? 류여해? 유허의 전 최고위원입니다. 류여해. 예. 아니 근데 그 김태현 변호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잘하는데 제가 채널 A를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유여해 얘기하면서 뭐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뭐 신발을 벗고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흉내 그만 내고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깨갱 그러더니 여기서 자꾸 연기하다가 자꾸 딴 데 테레비 가서 자꾸 아니 연기를 여기서 하려고 이렇게 그래요. 잘하는데 그 사람이 흉내 그만 내세요. 그러면 흉내 내게 좀 놔두세요. 이러고 계속 해줘서 깨갱 그러더니 은근히 약해요. 은근히 약해. 좋은 표현은 재심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또 방송국 입장에서 항상 예, 그럽니다. 자 정치 투쟁을 하고 있다. 네.
근데 지금 정치투쟁 아니 근데 사면은 지금 얘기할 게 아니라 상황이 예측이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인 거고요. 그걸 고려하려면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렇죠. 뭘 해도 지금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방향으로 하면 저도 예.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사면해 줄 수가 없어요. 두 분이 아주 그 법정 최고형이 나올 것이다. 2월 선고. 글쎄요, 그건 저도 특활비 다 모르겠어요. 빼고. 그러니까 선고나 형량, 구형, 경고 선고형인데 왜냐면 최순실 15년에 나왔으니까. 최순실 25년 구형했어요. 25년. 25년. 그러니까 그걸 1월 기준으로 16일이죠. 네, 플러스 3년도 있잖아요. 그 이대 것도. 네, 그러니까 일단 이거로 25년이 다 저기 박 전 대통령이랑 혐의가 동일하니까 그러면 최순실보다 기준으로 해서 높게 구형 또는 선고 낮게 나올 거냐인데 저는 솔직히 판단은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최순실 기준으로 해서 본인이 더 유리한 거 있고 불리한 게 있어요. 불리한 건 뭐냐면 내가 VIP였어. 그러니까 이걸 범죄 집단으로 보면 예를 들면 수괴. 헤드죠, 헤드. 헤드 회장 예. 최순실 사장이잖아요. 범죄 집단이라 본다 가정한다면 어쨌든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인해서 KJ담에 다 된 거 아니야? 예. 뭐 삼성도 만약에 뇌물을 유시 확정된다고 하면 결국 박 전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한 거 아니야? 당신이 헤드야. 당신이 최종 책임자야. 그러니까 VIP였으니까 대통령 VIP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게 만약에 좀 작용되면 최순실보다 높게 나올 건데 단 뭐가 있냐면 예. 가장 중요한 건 뇌물입니다. 뇌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누가 받았냐는 거거든요. 아하. 돈은 다 최가 받았다는 거예요. 예. 박 전 대통령 돈이 안 들어갔어요. 어쨌든 특활비 빼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뇌물 사건에서 그렇게 공모했을 때 돈이 직접 받지 않은 사람은 형량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아니, 근데 감안하면은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보다 좀 유리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검찰이나 법원이 결국 조정은 법원인데 예. 어떤 쪽으로 선택할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구형은 무기징역 아니, 가능하지 법원이 않아요. 법원이 그 얘기도 했잖아. 제3자 뇌물죄를 그렇죠. 그 공소장을 변경해서 그거는 추가하는 것도 그거는 검찰에게 좀 불리한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재용 지금 잠깐 얘기가 엇나갔는데 예.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 근데 독일로 간 거 단순 뇌물죄 자신 있어요? 저 제3자 뇌물죄 예비적 공소장으로 추가하는 거를 한번 좀 검토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설명을 드릴까요? 의미를? 간단하게. 간단하게 설명되면 독일로 간 거가 단순 뇌물죄가 쉽지 않고 제3자 뇌물죄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제3자 뇌물죄로 부정한 청탁 입증이 안 되니까 니들이 무리해서 단순 뇌물죄를 기소한 게 아니냐라는 게 삼성 변호인단의 1심부터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막판에서 재판장이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꺼낸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검찰의 공소장을 변경해서 어떻게 변경했냐면 단순 뇌물죄가 1번 퍼스트 그게 안 되면 그물을 이중으로 그게 안 되면 제3자 뇌물죄로도 해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재판에서 법원이 지금 기소한 거보다 예비적으로 하나 더 추가하시는 게 어때요라는 얘기는 처음에 기소한 거 무죄란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얘기는. 그게 안 되니까 다른 거 좀 가져오세요. 이 얘기거든요. 일반적인 재판에서는. 그런데 이거는 워낙 삼성 재판이고 박영수 특검 발동의 3개의 재판이기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그렇게 단정해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특검이 조금 곤란하게 된 건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박지훈 변호사님이 뽑은 2017년 법정을 흔든 인물. 저는 이 사람을 꼭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내가 맞춰볼까요? 염소예요? 우병우입니다. 예. 우병우 전 수석인데요. 우병우 전 수석이 사실 구속 작년부터 그 레이저 눈빛 쏘았던 거 하고 검찰 청사 들어가가지고 팔짱 낀 모습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여러 번 포토라인에 썼는데 요래저래 해서 계속 피하다가 급기야 지금은 구속은 됐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적부심까지 지금 청구한 상황이고 그래서 동기생이었나요? 그 신광열 판사가 동기생뿐만 아니라 경북 봉화 동양 봉화죠. 연수원 동기 서울법대 동기니까 의외로 신광열 수석부장이 원래 적부심을 아마 할 가능성이 컸는데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다른 판사로 지금 아니 본인이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죠, 사실은. 배제를 뭐 바꿔달라 했겠습니까? 아니 본인이 그러니까 그건 뭐 팩트니까 더 얘기할 필요는 없겠고 어쨌든 하면 안 되죠, 상황상.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부담되죠. 구속 적부심까지 온 이 상황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정말 올해도 흔들고 내년도 저는 흔들지 않을까. 2018년까지 2016, 17, 18년을 흔들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요 우병우 구속 적부심 신청하면서 우리 그 김관진, 임관빈 다시 한번 돌아보면 김동진 부장판사 인천지법 그 형사 부장판사가 말씀했듯이
정말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본 적이 없잖아요. 여기 아직까지 본 적이 변호사들도요. 없었어요. 근데 예. 김관진 전 장관이나 임관빈 실장 같은 경우에 전혀 변화가 없었는데 구속 적부심에서 풀어줬죠. 예. 원래 영장실질심사 판사가 뭐 그럼 오포 서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영장실질심사를 해서 영장을 강부영 판사가 낸 발부했는데 거거든요. 근데 당신 판단이 잘못됐어 이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뭐 합의를 하거나 뭐 아니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구속을 지금 시점에서는 그때 영장 발부할 때 이게 변했으니까 풀어줘야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때 풀어서 굉장히 이례적이었죠. 아마 저는 우병우 수석이 신광열 수석부장이 했으면 하고 내심 바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낸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신광열 수석이 그냥 구속적부심을 진행을 해서 또 풀어준다. 풀어줬다? 아유, 저뭐 상상하기 싫네요, 그거는. 신강렬 부장판사 그렇게 배짱이 큰 사람이 아니래요. 그래서 일단 본인 스스로 이거는 이거 내가 못하겠다라고 빠진 것 같고. 예. 그래서 우병우 수석은 본인의 생각 계산에서 이제 하나 어긋났죠 이게. 예. 그래서 저는 이 구속적부심에서 우병우 수석을 풀어주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듭니다. 일단 구속영장을 그거 발부했잖아요. 저는 그거. 이게 적부심 기각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 저는 사실 신광열 부장이 수석 부장이 구속적부심하면 어떻게 되나 굉장히 저는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법조인의 입장에서 정치적인 다 빼고 왜냐하면 신광열 부장은 고법부장이거든요. 급이. 예. 그러면 이제 영장 발부, 영장 전담은 지법부장 또는 단독이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윗선이에요.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장 발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본인의 어떤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관진 전 실장이나 저 임관빈 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무죄든지 기소돼도 한 집행유예 거리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죄 자체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우병우 전 수석의 우리가 백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결국 판단 잘못한 거지만 그 민정수석 업무 범위와 직권남용죄가 관련이 있으니 그거는 신광열 부장 어떻게 생각을 할까? 저는 사실 그게 개인적으로 궁금했거든요. 이제 법조인의 시각에서. 그래서 제가 그거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 궁금했는데 어쨌든 신광열 부장이 본인이 못하겠다고 회피 신청을 한 거죠. 기피 신청, 회피 신청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신광열 부장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선택이에요. 어떻게 보면 백 변호사가 지금 구속적부심인데 제가 재판한 꼴이거든요. 예. 그거 못합니다. 그렇죠. 할 수가 없어요. 그 당연히 기각시키죠. 구속 확대라 그러고. 그러니까 동양에 연수원 동기에 예. 서울법대 선후배인데 그건 못합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맡은 데가 원래는 형사 1부로 내려갔는데 형사 1부가 휴가여가지고 형사 재판장이 형사 2부로 갔어요. 형사 2부는 진짜 불똥도 이상한 근데 불똥인데. 이거는 글쎄 형사 2부 뭐 부장의 성향이나 어떤 그건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예. 형사 2부 부장 그냥 똑같은 지법부장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같은 급수에서 그럼요. 이 결론을 그렇죠. 짓기는 굉장히 부담되기 때문에 그냥 구속영장을 발부한 게 기각될 거예요. 권순호였었나요? 누구였었죠? 그거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강부영이 아니. 권순호 부장. 권순호 부장. 네, 저 똑같은 네, 부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뒤집기가 그 전에 쉽죠. 권순호 우병우 부장이- 한번 기각을 시켰던. 네. 그래서 그건 못 뒤집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신강현 부장은 본인이 고등부장이기 때문에 그걸 뒤집을 수 그때 있었던 거죠. 고등부장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 자존심 문제거든요. 형사 수석부장 아니에요. 수석부장이니까 예. 1심, 2심, 3심의 개념으로 보면 근데 그래도 그거는 본인이 아까 본인의 판단한 거니까 뒤집을 수는 있는데 아니, 구속 지금은 적부심 쉽지 않죠. 적용에 똑같은. 판례는 아니지만 판례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적부심이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지금 김태현 변호사 말한 것처럼 사정배가 없어도 영장 잘못 맞을 수 발부했네라고 할 있죠. 수도 예. 있는데 이제 그 안에 보면은 어떤 경우에 구속적부심 풀어주는지에 대해서 법원 내부에서도 내유 같은 것도 예.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게 민간인도 좀 없는데 그래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변호사 입장에서 뭘 그래라? 구속 적부심 넣으면 좀 봐주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민간인들. 저는 구속적부심 하자 그러면 그냥 못하게 포기하세요. 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제가 미안하다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민간인들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다 구속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이 그 국정농단 세력도 힘 있는 사람들은 구속 수사에 이제 인멸의 그 우려가 높잖아요. 권력의 지위가 그렇죠. 높을수록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높다는 거 아닙니까?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무리해서 수사는 생물이고 미래형이거든요. 구속은 미래형이에요. 영장 낸다는 거는 예. 과거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봤을 때 영장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건데 글쎄 저는 변호사 입장에서 앞으로 적부심에 좀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좀 풀어줬으면 저는 예. 의뢰인들 물어봐요. 내 구속 좀 풀 수 없냐고 하면 적부심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하지 맙시다 하면 큰일 납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밑보이니까. 밑보이죠 당연히. 그런데 이렇게 신광열 부장처럼 이렇게 많이 풀어줄 것 같으면 계속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무슨 심리로 적부심을 신청을 했을까요? 신광열한테 갈까? 그러니까 저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병우 수석이 본인이 구속된 걸 납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영장이 기각되다가 어허. 제가 저번에 김태현 변호사랑 저랑 영장 기각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두분 다 그랬죠. 죄송하게도. 근데 네. 셀프로 막 자백을 하는 이제 우병우 그- 수석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이거 내 업무 범위 그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 아직도 검찰이 특정 못했어. 괜찮아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본인의 예상에 벗어나서 이제 구속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그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겠다는 취지도 하나 있고 그리고 내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광열 수석부장이 한번 판단해 주기를 바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례 없게 2번이나 풀어줬기 때문에 내 것도 다르게 판단하면 풀어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적부심을 신청했으나 이제 본인의 생각과 또 지금 하나 예측이 좀 벗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우병우 수석은 지금 신청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적부심을 통해서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만약 이것도 되면 깜짝아. 저는 진짜로 이제 적부심 다 할 거예요. 우리 의뢰인한테 적부심 다 하자 이렇게 할 그냥 거예요. 밑보였고 계속 유죄 빵빵 나오게. 하여튼 근데 이게 좀 그렇게 하면 좀 아니 뭐 저는 그 존중하지만 예. 판결은 존중하지 결정은 존중하지만 글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아, 어차피 이건 못 나와요. 우병우 수석. 뭐 압니까? 어떻게 뭐 김관진 나올 줄 법원의 알았습니까? 생리상 아시잖아요. 같은 부장이 한 거 다른 부장이 못 뒤집어요. 자, 사유구원님 삼변시대 완전 꿀잼이 너무 재밌게 듣다가 팬이 되었어요. 특히 김태현 변호사 전망대 이슈 토크도 챙겨 듣고 있어요. 0195님 백 이런 일이 변호사님 있다니. 늘 깔끔한 정리 귀에 쏙쏙 한성미 와우 귀요미 박준 변호사랑 오늘 봉도사님 헤어스타일이면 패션 스타일까지 짱입니다. 용. 자, 삼변시대 광고 듣고 3부 정봉주의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수요일에 찾아오는 남자들 3변시대 송년 특집을 듣고 계십니다. 고구려를 대표하는 백성문 변호사님, 백제 박지훈, 신라의 김태현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자, 샵1035 청취자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081님 이수경 씨 따라다니다 얻어걸린 정봉주의 정치쇼 하하하 마음에 꼭 드는 방송을 만났어요. 이수경 씨가 우리 앞으로 진행돼요. 예예. 네, 그렇죠. 무척 오래 했어요. 파워 앱 우리가 러브 앱. 러브 FM이요. 예. 이수경 씨 한 20년 한 것 같아요. 파워 FM서부터. 엄청 했습니다. 예. 저도 사업할 때 30년 초중반에 아침 출근하면서 이수경 씨 노래 들으면서 막 따라 부르고 그랬는데 그때 목이 다 망가졌어요. 자, 김태현 변호사님 뽑은 올해의 인물 누구 뽑았어요? 제가 뽑은 건 아니고요. 예. 누가 뽑아달라고 원고에 했어요?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요? 네, 우리 강복병 작가가 너는 최순실을 해라. 그래서 네. 그러고 제가 최순실 안 했다고. 네. 흉내 내지 말고 그냥 얘기하세요. 최순실입니다. 네. 나올 때가 됐죠. 예. 사실 어떻게 보면 박 전 대통령이나 우병우 전 우리 일부에 했던 그 두 사람보다 더 흔든 사람이 맞죠. 왜냐면 여기가 시작이거든요. 죄가 없었다면 박 전 통이 뭐 저렇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최순실 사실 국정농단의 처음과 끝이죠. 그러니까 네. 뭐 당연히 뭐 17년 법정을 뒤흔들 인물이고 17년뿐만 아니라 18년도 뒤흔들 거고 19년, 20년, 21년, 22년 서울구치소도 뒤흔들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중형이 선고될 게 확실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박 전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저기 그 박 전 대통령과 뭐 인간적인 어떤 그런 굉장히 오랜 세월 같이 했는데 지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그릇을 보고 본인의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것만 담아야 되는데 좀 굉장히 좀 욕심이 좀 지나쳤던 사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뭐 어쨌든 가족도 없고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 의지할 사람은 뭐 최순실 하나라고 하면 뭐 청와대 들어가서 뭐 옷도 챙겨주고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뭐 놀아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아, 대통령도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선에서 이제 본인의 어떤 역할을 끝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선에서 뭐 예를 들면 좀 혜택을 뭐 조금만 있든지 굳이 그래도 안 되지만 굳이 우리가 선의해서 한다면 근데 본인이 사실은 어떤 공직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양력을 보면 그렇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대통령 박 전 대통령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 가지고 국정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다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실은 분노를 느꼈던 거죠. 예. 비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박 전 대통령이 지지했던 사람들까지도 헉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예. 뭐야? 그냥 동네에서 있던 여염집 아주머니가 대통령 위에 앉아가지고 서류 만들어가지고 청와대 보내고 그거 받아보고 사인하고 대통령한테 이래다 저래라 했단 말이야. 우리가 이러려고 뽑았어? 이게 아마 걷잡을 수 없이 퍼졌던 거고 그렇게 되니까 박 전 대통령 지지 기반이 확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재판 과정이 재밌지 않아요? 재판 과정이 좀 공개 방송해갖고 한편의 드라마를 좀 재밌죠.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예.
나름의 노림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우리 사면 얘기도 했지만 그게 성공할지 저는 그 노림수가 실패할 거라고 보는 사람이고 예. 잘못 선택했다고 보는 거고 어쨌든 나름의 노림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뭐 노림수고 뭐고 지금 없는 것 같고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법정의 트럼프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일단 지금 상태는 예. 우리 멘붕이라고 하잖아요. 일단 본인의 멘탈이 좀 붕괴된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왜냐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자기가 생각을 해봐도 그래 박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니까 뭐 최악의 경우 국민 통합 이런 거에서 사면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자. 네. 날 해줄까?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죠. 안 해주죠. 일단 감옥되고 실형 그럼요. 확정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 그럼요. 나올 그러니까 때까지. 최순실 씨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국정농단 처음 간 끝이고 뭐 국민 통합과도 관련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네. 이렇게 성질을 부리고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재판부 자체가 김세윤 부장 자체가 22부. 예, 시켜주거든요. 증인 신문을 시켜주는데 본인이 화를 내고 시키고 막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게 말이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재판 과정에서도 좀 잘했다 그러면 사실은 그냥 그 했는 것만큼은 벌 받으면 되는 건데 재판 과정도 국민들한테 정말 실망과 그 좌절을 안겨주는 거거든요. 뭐 지금 말했던 김태현 변호사 말했다시피 처음도 그렇지만 계속 진행 과정도 그렇고 앞으로도 지금 대법원에 지금 2대 특혜 비리 3년 받은 건 올라가 있어요. 대법원에서 됐는데 대법원 가서 공개 변론 좀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했어요. 왜 그랬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무슨 법원이 아, 왜 나한테 야단을 쳐요? 아니, 장난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가 사실은 대법원은 사실은 공개 변론 하는 곳이 아니고요. 할 수 있지 않나요? 전원합의체. 저는 합의체 때 하거든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 자체가 약간은 전략적 부분도 있지만 전략을 하든 무슨 성질을 부리든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인상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는 사실 진짜 찌푸리고 있어. 진짜 심하게 찌푸리고 화가 있어. 나요. 아니 조대원님 죄는 미워하되 미워하되 사람은 더 사람은 미운 여자. 아니, 그러니까 사실 법정에서 이제 피고인이 성질을 부리는 거는 사실 저도 못 봤어요. 거의. 뭐 아니, 대부분 이게- 본인의 처분을 이제 판사를 통해서 본인 아니 처분을 예를 받는 들어 거니까.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양심수들 네, 이건 시국사범들 아니지, 그런 사람들 다르니까. 들어갖고 막 그냥 소리치고 구호 외치고 이런 거 그걸 따라하는 봤어도 거라 이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그거 따라하는 따라하는 거예요? 여기는 구호도 아니고 그냥 거의 성질을 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딱 보면 최순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무서워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판사고 검사고 뭐 누구고 뭐 어차피 자기는 대통령 위에 있었던 사람인데 사실상 예. 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냥. 뭐 녹취록 뭐 나오기 전에 그 작년 요맘때인가요? 검찰에서 그랬죠. 그 녹음한 거 한 5분만 들으면은 횃불이 될 거라고. 아 맞아요, 그거. 예, 그게 얼마 전에 공개가 좀 어느 정도 됐잖아요. 예. 그 내용 들어보면 박 전 대통령이 거의 거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빨리 확인을 받아야 내일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최순실은 지금까지 뭐 판사고 검사고 아니라 그냥 대통령 위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자기가 못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아까 멘붕이라는 표현 쓰셨는데 그러니까 25년 구형할 때 거기서 가만히 있다 들어가서 악 하고 비명 질렀잖아요. 예. 그게 이제 최순실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중형이 선고되면 나는 늙어서 죽는다. 저 교도소에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나온다는 지금 생각을 못 할까요? 안 할까요? 아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제정신 아니죠. 나와서도 안 되고요. 못 나와요. 근데 그래서 이 공개 재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공개 변론 하는 게 대법원에서 최근에 공개 변론한 게 언제 있었냐면 소부거든요. 소리바다. 소부에서 했던 게 딱 한 번 있어요. 소부에서 네 명이 소부가 이제 2분가 하고 있는데 옛날에 소리바다 소리바다 때 한 번 정도 소부인데도 참고인을 들을 가능성 필요가 있다. 그런 형사소송법 규정은 돼 있어요. 전월합의체에서 한 경우는 예전에 간통죄 때 그렇죠. 간통 유책 배우자가 간통해 주는 게 맞느냐 할 때 이제 공개 변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어떤 굉장히 쟁점이 돼 있거나 중요한. 법리적으로 그 대법원의 판결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제도에 어떤 변화를 올 수 있는 그 정도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 결정처럼 그런 예인데 예. 이게 그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치적인 그런 걸 고려를 떠나서라도 요건 자체가 이제 이건 전업의체에서 공개 변론을 할 만한 사안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재판이 지금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이게 이슈를 그쪽으로 가는 거죠. 이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는 그 정치 탄압하고 같은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공개 변론 하자는 그런 의미죠.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그래서 하나 지금 생각난 예. 건데 최순실 씨가 마지막 최종 뭐 결심하거나 선고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오히려 공개를 요청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원래 그 이제 지금 1심 1심 선고할 네. 때 피고인들이 동의하면 하는데 피고인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피고인들 동의 안 했다고요. 아니 근데 공개 변론 요청한 대부분 뭐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요건 1심 이재학 이거 선고할 심판할 때 심판 심판할 선고할 때고. 때 공개를 요청할 수 아직 있다. 1심도 안 끝났는데 요건 2대 사건입니다. 어. 요건 2대 지금 사건이고 대법원에 국정농단 공개 변론하자는 사건은 건 이제 이제 이대 사건. 사건인데 1심 선고할 때 지금 1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삼성 뇌물죄. 그렇죠. 아. 그 1심 선고할 때 왠지 본인이 지금 그 생각 갑자기 해서 근데 피고인들이기 때문에 네. 공통해서 뭐 선고를 다른 하기 사람이 좀 어렵지 있으니까. 않겠나 뭐 그러면, 생각이 드네요. 할 것 같기도 오늘 한데. 박지원 변호사 한 건 했어요. 예? 피고인들. 피고인스. 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입니다. 황순영님 사이다 같은 시원한 정치 해설 8712님 삼별시대 정말 재밌게 듣고 있어요. 최고의 코너. 최고의 코너. 자, 다음 박지원 변호사님 선정한 올해의 인물은 네, 저 누군가요? 한 명 더 선정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참 이 특검의 복덩이로 있다가 지금은 조금 얼굴도 참 그런 상황. 장시호 장시호 씨. 참 글쎄요. 저는 선거 공판할 때 옷도 잘 빼입고 왔어요. 애 데리러 아이 데리러 가야 된다고. 저는 사실은 저희는 좀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선거 때까지 조심스러워요. 선거 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복장 입으라 얘기하는데 그 복장으로 봤을 때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고 법정 구속되면 바로 그 옷으로 들어가든지 뭐 저 같은 경우는 법정 구속된 적이 있는데 시계 풀어준 적이 있어요. 의뢰인이. 본인 되셨다고요? 아니 제 말고 저기 하여튼 사건 중에 그 정도로 근데 이 장시호 같은 경우는 특검에 많이 협조를 했는데 구형보다 높게 구형으로 1년 6개월 했었는데 2년 6개월형이 선고가 된 거거든요. 거기서 1년 6개월 구형이 패착이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2심에서는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예. 범위가 이제 2년 6개월이라는 거는 결국은 집행유예 가능한 범위거든요. 그렇죠. 3년 미만은 집행유예가 가능하니까. 분리박인이 우리나라에 없지만 예.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고 마약 수사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마약 수사로 따지면 이 사람은 어떤 경우냐면 마약 상선하고 이런 걸 다 본 사람과 똑같아요. 마약 공급책들을 싹 다 검거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 마약 한 명 불 때마다 한 2달씩 까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봤을 때는 사실은 좀 그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예. 약간 아쉬운 부분은 있다. 뭐 장시호를 제가 좋아서가 아니고 그 수사에 큰 공을 세웠다 그러면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그래서 2심에는 저는 반영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장시호도 올해를 흔들었지만 내년 또 흔들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생각이 또 듭니다. 미묘하게 장시호 씨가 이제 법정 구속된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증인으로 나가서 약간 이제 딴소리 하고 약간 있습니다. 딴소리 하기 시작했어요. 예, 검찰과 등을 돌리는데. 예, 이게 뭔가 장시호 씨 입장에서 보면 화나죠. 야, 내가 이렇게까지 협조를 해서 사실 뭐 극단적으로 이런 표현도 씁니다. 장시호의 진술이나 뭐 장시호의 그 내던 증거들 뭐 태블릿 PC도 제2의 태블릿 PC도 내놨죠. 그런 게 없었으면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었을까 최순실을 그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뭐 장시호 씨를 무조건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예. 국정농단을 어쨌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밝혀냈다면 항소심에서는 조금 전향적인 판결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1심에 생각해요. 2년 6월이면 보통 항소심에서 정상이 참작된다든지 하게 또 이제 변론을 잘하고 그러게 되면 집행유예 조금 가능합니다. 깎이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항소심 재판하는 과정 동안 갇혀 있으니까 그것도 그 정도 수감 생활도 더 하는 거고. 그러네. 그게 1년 6개월, 가능해요. 6개월 살았고 네. 항소심 그렇죠. 하면서 또 한 한 3, 4개월 더 또 살면 살고. 지난번에 백승 변호사가 그 얘기하신 거 단기 같은데. 실형, 예. 10월, 징역 10월, 예. 징역 1년 이렇게 할 수도 그런 거 있죠. 감안하면 그렇죠. 한 1년 가까이 살았으니 네. 앞으로 2년 6개월 살려고 해도 이미 한 3분의 1은 살았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어쨌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또 아들 하나하고 뭐 둘이 있고 예. 뭐 이런 것들 감안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을까. 징역 2년에 3년. 징역 뭐 2년에 3년. 그러니까 집행유예 아니면 3만큼만 이제 선고를 해주는 거예요. 아, 1년까지. 1년 살았으면 1년 정도 해주고 10월 살았으면 10월 선고하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장시호. 그럼 내년에는 조금 좀 부드러워지겠네. 장시호의 운명은. 뭐 글쎄 근데 운명 부드러워지고 말고 할 게 없죠 장시호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검찰이 항소한 게 아니라 본인만 항소했으니까. 예. 검찰 항소 안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본인만 항소했기 때문에 뭐. 검찰 항소할 이유가 없죠. 예, 없죠. 1년 6개월 그러니까 뭐 보면 2년 장시호 6개월 입장에서 되는데. 보면 내가 뭐 이제 뭐 특검에 뭐 잘 보일 이유도 없고 가서 뭐 아이스크림 달라고 그럴 이유도 없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뭐 입장이 좀 바뀌었다. 왜냐면은 바뀔 수 있는 게
아마 장시호 입장에서 보면 아마도 뭐 죄는 본인이 다 자백을 한 거고요. 예. 저 무죄가 될 일 없고 본인이 다 자백과 보강증거 다 있으니까 아마 모르겠어요. 횡령이나 그런 부분에서 1심에서 얼마까지 변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전액 변제가 아니라 만약입니다. 일부 변제밖에 안 됐다고 하면 나머지를 변제 뭐 이런 거 말고는 더 유리한 정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아이 또 4개월도 들어가 있었으니까 예. 좀 깎아주세요. 내보내주세요. 이거 말고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는 없는데 저도 뭐 집행유예로 항소심에 나올 가능성이 굳이 보다는 실형보다는 좀 높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곽영경님. 저도 박지원 변호사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죄질은 나쁘지만 국정농단의 진실을 위해서 적극 협전 부분은 칭찬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칭찬을 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깜짝이야. 예. 훅 들어와요. 훅. 요즘에 아니, 해서. 칭찬을 잘했습니다가 아니고 그만큼 형을 반영해 주는 게 칭찬이에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아까 이제 플리바닝이 얘기할 때 박 변호사 얘기했던 조직범죄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내가 자체가 가담한 건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마약을 지금 좀 심부름밖에 한 게 없어요. 나는 별로 한 게 가담한 게 많지 않은데 그걸 봐주는 대신 우리 조직의 수계부터 이 라인까지 전부 다 협조를 하게 되면 봐주는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장시호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장시호는 가담한 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벌어줬잖아요.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서는 장시호가 수계입니다. 저 부분에서는요. 만약에 이거 만약이에요. 분단장쯤 되는 거지 뭐 수계라고. 그러니까 그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는 그 죄에 있어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가정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의 어떤 그 저기 이 뇌물 그 사건에서 삼성 중간 임원이 머리가 다 불었다. 그럼 그거는 그 사람은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그 범죄의 최고 우두머 아니기 때문에 불었으니까 너 봐줄게가 성립이 좀 되는데 장시호 씨는 어찌됐건 불건 안 불고 간에 그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서는 주도한 거 장시호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김세현 그러니까 부장도 김세현 부장 입장에서는 받을 수가 무형보다 없었던 1년 거죠. 올려친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한 3년쯤 구형했으면 3년 구형하고 2년 6개월 나왔을 거예요. 제 2년 생각에는. 6개월에 네. 집행유예 안 났을 게. 집행유예 안 나왔을 거예요. 김세현 부장은 보니까 변론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무서워요. 피고인들을 잘 다독거리긴 하는데 선고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제가 없다고. 몇 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예. 예. 반대로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네. 2017년 법정을 흔든 인물 마지막. 지금까지는 이 바로 전 정권의 국정농단 관련 사범들이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그다음에 우병우 수석, 그다음에 최순실, 장시호.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을 빼먹으면 안 돼요. 이제 MB 때로 한번 살짝 돌아가 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뭐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파기환송됐다가 실형으로 또 4년을 선고받아서 지금 이제 뭐 또 재상고심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어찌 보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정권에 있었던 그 국정농단 사범은 이제 정리가 좀 되고 있는데 지금 또 이제 검찰에서 칼을 겨누고 있는 건 그 바로 전 정권이었던 MB 정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과연 이걸 혼자 했겠느냐. 이제 그래서 원세훈 국정원장의 입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운명도 달려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문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금 4년을 살고 있는데 또 조사받고 있어요. MBC 예. 친정부와 공작. 언론 장악 관련해서 문건이 나왔었거든요. 그걸로 지금 또 조사를 받고 있고 이거 외에도 이제 몇 가지 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4년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뭔가 심리적인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를 통해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이 나오게 되면 예. 내년 이맘때에는 올해 법정을 흔든 인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론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너지지 드디어. 않을까 싶어요. 무너집니다. 아니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고 일단 원세훈 전 원장이 무너져야죠. 왜냐하면 4년 또 이제 살다가 나왔다가 또 사는 거고요. 또 형들이 준비돼 있어요. 다른 어떤 뭐 징역들이. 아니 지금 예를 들고 그 되게 슬픕니다, 국가 그게. 공인이었던 사람들이 결기를 갖고 버틸 때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그렇죠. 사회를 위해서 버티는데 이거는 무슨 범죄 행위를 지키기 위해서 버티는 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게 있고 결국은 사람이 한번 무너지면 돌이 돌아올 수 없거든요. 부인은 이미 무너진 거 맞죠? 지금 부인도 이제 이명박 대통령 만나러 갔는데 MB 대통령이 뭐 정신 바짝 차려 살아라 이런 식으로 아들과 얘기를 함께. 예, 아들과 함께 그 얘기를 했다면 결국은 면회는 갈 거 아닙니까? 그 남편 면회 가서 부인은 계속 설득할 것 같아요. 이건 제로섬이에요.
본인이 불면 불수록 그쪽으로 많이 형이 넘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년이라 그러면 내가 얘기를 많이 하면 같이 10년씩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게임은. 이 설득력이 있어요? 아니 그게 좀 이거는 이상한 것 단순 같은데. 수학적으로 할 건 아니지만 조금 이상해. 이건 조금 이상해. 아니 예를 들어서 공범이 한 명이 더 있다고 예. 가정했을 때 아니 수계 예, 수계가 있다고 윗선이 그러면 있어요. 당연히 그만큼 줄지요. 뭘 본인이 줄여 또- 둘이 똑같이 4년 더 아니, 사는 아니. 거죠. 뭘 줄여 줄 수밖에 없다니까. 만약 20년 할 것 같으면 나는 10년 이게 받죠. 친박 입장에서는 친이에 연대 또 책임인데. 억하심정이 있거든. 친박 입장에서는 친이에 그래서 대한 부를 억하심정이 수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요? 저 친박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러면 더 이게 그 풍선 효과를 한쪽으로 좀 삐져나가고. 그러니까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원세훈 박지면서 얘기는 원세훈 원장이 20년인데 MB가 들어와가지고 MB가 10년이면 10년 줄여 둘이 합쳐서 20년이라는 거잖아요. 아니, 예를 들면 그래 이게 좀 못합니까? 예를 제가. 들면 그런 얘기인데 네. 저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저 원세훈 원장이 뭐 20년짜리다. 예. MB가 들어왔다고 둘 다 20년인 거죠. 봐주죠. 아니, 원세훈은 조금 보여주면. 줄여봐야 2, 3년이지 뭘 예를 들면 2, 3년이 어딥니까? 아, 2, 3년 제도성까지나 연대 책임이지. 저거는 공범인데. 현실감 있어요. 2, 3년 길어. 그럼 2, 3년 길어요. 길어요. 한번 살아볼 때 2, 3년? 군대 아니요. 2번씩 가는 거랑 똑같아요. 예. 아니 그런데 네. 지난번 이제 어제 브리핑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동부지검으로 넘어간 거를 하원 기자가 이제 브리핑을 했어요. 동부지검의 변창석의 문찬석 차장. 문찬석 차장이 기업 주가 조작 이게 전문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또 다른 검찰 출신의 변호사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건 우병우가 아니라 윤석열 지검장이 하기에는 좀 그 적절치 않다. 그런데 그쪽으로 동부지검에 넘길 땐 특임 검사급 성격으로 넘겼고 그렇죠. 이건 이미 증거나 뭐나 거의 메이드 됐기 때문에 넘겼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느 정도는 정리가 다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 일단 동부지검 넘겨서 이제 사실상 이제 이 MB 정권 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인데 근데 원세훈 국정원장이 워낙 한 게 많아요. 아니 근데 이거를 좀 한번 분석을 해줘 보세요. 정호영 특검이 네. 직원의 횡령이었다? 그게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럼 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기고 근데 지금 갔죠? 그게 만약에 사실이면 예. 그 당시 정호영 특검이 그걸 알고 있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또 직권남용 문제가 또 발생을 그러니까 하고요. 그걸 알면 그 부분이 지금 직무유기. 직무유기. 저거는 지금 현재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2월까지는 이제 그건 너무 이상한 기자회견 아니었어요? 좀 이해가 좀 안 됐죠. 그러니까 아니 변호사들이 보기에도 이해 안 됐어요? 그때는 그냥 근데 그냥 직원의 횡령이었다 끝. 그러니까 나머지도 증거가 없나 보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내부적으로 이제 아마 그 당시에 조사했던 여러 가지들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다스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되면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 개 터지는 거예요. 원세훈 또 필요 없어요. 바바바방이에요. 바로 바바바방. 그냥 그냥. 다스만 되면 그거 바로예요. 예. 우리 옛날에 포문탄 터뜨릴 때 하나 이거 뚝뚝뚝 묶어놓고 네. 하나 터지면 다다다다닥 터지. 이거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완전, 그거는. 거의 연발탄이라고 봐야죠. 이거는. 그래서 다스 부분이 정리가 만약에 된다. 네. 기소할 정도 수준에 이른다. 제일 잘하시잖아요, 우리 봉도사님이. 잘 몰라요. 네. 다스가 뭐의 준말인 것만 알아요. 다 죽었어요. 그 다스를. 네. 뭐 조곡동 땅부터 BBK까지 또 하나 예. 또 관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크죠. 자 원고는 없었지만 꼭 궁금한 사람이 있어요. 네? 6년 구형받은 조윤선. 조윤선. 그 얘기를 왜 빼? 법정을 조윤선 오늘 장관은 영장? 전 장관은 예. 항소심은 제가 봤을 때 무리는 없어요. 항소심은 아마 조윤선 장관 입장에서 1심과 저는 거의 동의를 할 거라고 보는데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뭐 증언한 걸로 밝히지 않을까라고 예. 보지만 1심에서 했던 신동철 정관주 그 두 사람의 증언이 예. 너무 결정적이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에서는 조윤선 그 장관은 둘의 진술이 안 바뀌었으니까. 안 바뀌었기 때문에 항소심은 1심과 공일하게 나올 거라 저는 보는데 예. 문제는 새로 들어간 거 있잖아요. 화이트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아니 그보다 국정원 특활비. 특활비. 화이트리스트보다 예. 500씩. 그게 더 그 5천만 원 받은 거. 예, 그러니까 이거를 조윤선 전 장관 받은 건 인정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관례인데 다른 사람 다 했는데 전 정권 다 와가지고 수석들한테 나눠주고 했다는데 예. 이거거든요. 이제 할 수 있는 예. 얘기가. 근데 청와대는 관례래도 불법은 불법이잖아요. 아니 모두 다 그렇죠. 무단횡단하는데 마지막 한 명 딱 잡혀 그러고. 그렇죠. 쟤도 다들 예. 길 건너는데 왜 나만 예. 잡아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윤선 전 장관은 그게 더 커요. 지금 아마 본인의 머릿속도 이 항소심 재판에서 내가 법정 구속되면 어떻게 이거는 걱정 안 할 거예요. 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 특활비 화이트리스트도 조윤선 장관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여지도 좀 있어요. 남편이 근데 문제는 김성엽 변호사인가요? 박성엽 변호사. 박성엽 변호사. 그
특활비. 예. 그게 제가 만약에 조윤선 전 장관 변호사라고 해도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 항소심 방어할 수 있고 화이트리스트도 방어할 수 있는데 예. 특활비는 관련돼요. 그래서 다 했는데요. 오늘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쓴 거 없는데요. 아니, 이거 그 말고 조사도 할 안 얘기가 들어갔죠. 없다고. 조사 안 들어갔죠. 들어갔나요? 구속영장 영장 청구하잖아요. 실질 심사 지금 오늘 할 것 같고요. 구속영장 청구됐어요? 예. 특활비 관련해서? 예, 예. 그래서 이거는 화이트리스트랑 같이 묶어서. 이거는 묶어서 좀 팩트로. 사실 어려운 게 왜 어렵냐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관련된 예. 사람들이 몇백 원 거의 다 들어가 국군 원장으로 들어가 있고 예. 받은 사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을 이걸로 거예요. 구속될 이게. 가능성이 좀 높지 이게 않을까. 사회에서는요. 시즌 계절을 패션으로 보잖아요. 네. 지금쯤 되면 겨울옷 사러 가면 겨울 다 끝났는데 무슨 옷을 사? 그런데 징역은요. 겨울이 이제 시작이에요. 마음이 내가 왜 아프노. 그렇죠. 자, 3010님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봉도사 정치쇼 나의 달팽이라는 스케일링 시켜주는 방송 같아요. 항상 응원합니다. 무슨 이상한 멘트를 날려요. 자, 3변시대 세 분 인사하시고요. 인사세 끝났어요. 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신년에 다시 돌아오시고요. 저는 4부 알쓸경제로 돌아옵니다. 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경제 뉴스 정철준 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권혜리 SBS 보도국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첫 번째 경제 이슈. 원달러 환율 거의 3년 만에 최저치다. 이러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원달러 예. 환율이 최저치. 어허. 3년 내 지금 원화의 가치가 가장 세다. 달러가 워낙 싸졌다. 강세. 달러 약세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달러가 같은데요. 싸졌다. 예. 이렇게 되면 되죠. 근데 지금 달러가 싸졌다뿐만이 아니라 엔화도 싸졌다. 오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원화만 강해졌다. 이 표현이 훨씬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원화가 강해졌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앵화든 네. 달러든 이제는 네. 싼 돈으로 많이 살 수 있다. 해외여행 가면 좋아졌다. 아마 청취자분들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원달러 저는 환율 보면 직구해도 좋고. 예. 저는 체감한 게 음. 브렉시트 이후에 그 전에 여행 갔을 땐 유로가 1대 1,800이었었어요. 네. 근데 브렉시트 이후에 1대 1,250까지 떨어지는데 야, 유로 가는 게 모든 게 다 공짜 같은 느낌이. 그렇죠. 근데 지금 유로는 다시 좀 역전이 돼서 유로도 꽤 강해졌거든요.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로하고 원화 정도가 세지고 있는 오. 그런 상황이 됐는데 뭐 수치를 좀 말씀드리면 원달러 환율이 지금 어제가 1,076원, 오늘 지금 장 막 돌아가고 있는데 1,074원까지 쳤다가 1,075원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당초에 작년 딱 이맘때 예. 많은 경제 전문가 세계 연구소에서 뭐라고 했냐면 올해 2017년 원달러 환율 1,300원도 갈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원화가 달러가 고공행진할 것이다. 원화가 거꾸러질 수 있다. 약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1,300원은커녕 지금 1,074원이었고. 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예. 실질적으로 달러의 강세가 안 나왔다라는 게 훨씬 더 적합한 표현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달러가 미국으로 회귀되면서 달러 강세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했던 그렇죠. 그게 전통적인 뭐 패턴이었고 예. 거의 열의 아홉은 드러나는 패턴이었는데 이게 미스터리가 뭐냐면은 분명히 미국은 금리를 올렸습니다. 올렸어요. 올해 3번 또 다 예. 올렸었고 이제 내년에도 또 올린다라고 하고 있는데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좀처럼 가치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달러가 워낙 살아나지를 못해요. 워낙 많이 찍어서 그런가? 역시 예리하시네. 그러니까 예. 첫 번째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금리를 올리기는 올렸을 때 올릴 때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내가 천천히 올릴게. 그러니까 시장한테 계속 그러니까 갑을 중에서 을처럼 군 거예요. 우리 연애할 때도 갑을이 있잖아요. 예. 네, 그것처럼 이제 연준답지 않게 저는 느낌이 없어요. 평생 을만 돼봐갖고. 진짜. 예. 근데 이런 을처럼 사람 구니까 없어요, 진짜 우리. 시장이 이제 우습게 보는 거죠. 예. 달러와 연준. 그래 올려봤자 너네는 못 올려라고 하기 때문에 달러가 약해진 거고 두 번째는 방금 봉도사가 얘기한 것처럼 달러가 그동안 워낙 많이 찍어냈다. 그러니까 가치 해소성. 또 하나는 이제는 패권 통화인 달러에 대한 의구심. 이상하다 달러가. 미국이 이상하다. 이런 것들이 기조적으로 반영해서 달러가 살아나지 않고 예, 상대적으로 원화 강세가 나왔다. 워런 버핏 이런 사람들이 가상화폐는 거품에서 곧 빠질 것이다라고 하는 게 연동되면서 떠오르네. 그렇죠. 가상화폐가 강세를 보이는 것도 달러 말고 뭔가 대체품이 있어? 역시 진짜 뭐 경제통인데요. 그겁니다 바로. 왜 이렇게 암호화폐가 강세냐. 예. 실은 달러가 살아있다면 예. 지금이 1980년대 달러라면 90년대 달러라면 사람들이 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에 눈을 돌리겠습니까? 달러 같지. 근데 달러 위험하다. 나는 오히려 이게 더 디지털 암호화폐가 진짜 돈인 것 같아라는 수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달러로 갔다라는 것이고요. 예. 이것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제 워낙 초강세, 예. 달러 초약세의 근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돌발 질문. 네. 원화 약세, 달러 약세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달러 많이 찍어냈고 그다음에 이제 무슨 가상화폐에 대한 대체품에 대한 기대 이런 것도 있어서 네. 이해가 되는데 네. 원화가 강세라고 하는 건 전 세계에서 한반도에서 전쟁 날까 이런 불안한 심정이 있는데 그렇죠. 원화가 강세다? 그럼 결국은 전쟁 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뻥카다? 뻥카다는 누군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예. 그러나 투자자들 입장에서 특히 한국 외환 경제에 대한 시장에서는 신뢰가 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믿음이 있다. 이게 뭐 하룻밤에 불 뭐 이렇게 어떻게 될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는 것인데 실은 제가 오늘 좀 진지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전 약간 수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저도 달러의 몰락을 점치고 있지만 죽을 때 확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한번 발악을 하거든요. 최후의 발악을. 하고 그동안의 패턴을 좀 보면 달러가 막 너무 약해요. 막 약한 척을 쭉 하다가 예. 순간 무슨 계기 하나로 확 그 튀어오른 이런 뭐 작전 패턴을 많이 구사를 해서 저는 지금 이제 1073원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 내년 초부터는 저는 아주 짧지만 강렬하게 달러 강세의 구간이 나올 수가 있다. 원화가 강세면 우리 수출업 기업들은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지금 많이 힘들죠. 힘들지만은 더 우리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원화 강세가 난 게 원화가 약세가 돼서 예. 막 환율이 1,200원, 1,300원, 1,400원 가면 실은 한국 경제는 이게 더 큰 걱정이에요. 우리는 안 원화가 좋은 아직은 시그널이다. 변방통하기 때문에 예. 그렇기는 하다라고 그래서 지금 원화 강세 너무나 우리가 뭐 예측을 일방향 베팅을 하지만 전 내년 상반기는 달러의 뭐라 그럴까 발악, 달러의 반격, 달러의 역습이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그럼 생각합니다. 환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 요럴 때 달러가 약세일 때 좀 사둬라? 이미 10월, 11월부터 예. 거대 자산가들 예. 이 강남 쪽 PB 쪽에서는 돈을 싸들고 지금 달러를 좀 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달러 외화 예금의 특징이 뭐냐면 달러 외화 예금 넣으면 금리는 1%도 안 줘요. 예.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막 30억씩 넣느냐? 환차 이익. 그렇죠. 환차 이익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아하. 이 50억 넣는 사람은 금리 먹으려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달러가 너무 약해졌으니까 앞으로 강해질 거야라는 그 환차익을 노리고 돈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는 예. 있는데요. 그래도 개미들은 하지 마세요. 맨날 이 아, 쫓다가 이 환테크는요 좀 예. 큰 손들이 하고 있으니까. 경제 전문가들이 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조심스럽게 일단은 내년 상반기에는 달러의 역습 구간을 조심스럽게 예측한다. 그러나 달러는 이미 수명을 다했다. 약간 철학적인 이야기까지 좀 덧붙이면서 수명이 다 했다. 저는 예. 끝났다 이미. 대체품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그 자체가 예. 방증이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권혜리 기자가 준비한 소식. 네. 지금 사실 연말이 예. 기부철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연중 내내 기부는 하는 거지만 예. 그래도 연말이 좀 기부 시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워낙 요새 분위기가 안 좋아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몇 년 전에 그 뭐 횡령 사건도 있고 해서 조금 인식이 안 좋아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기부 관련 단체라고 하면은 법정 기부금을 받는 사회복지 공동모금이잖아요. 예. 여기가 해마다 그 사랑의 온도탑이라는 걸 세우죠. 음. 그래서 이거를 보통 11월 말에 세웁니다. 그래서 올해는 11월 20일에 세웠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오늘 또 조금 올라갔겠지만 40도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100도를 목표 금액을 다 채우면 100도라고 하잖아요. 100도. 네. 근데 지금 한 달 지났는데 40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그 같은 시기랑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해보면 작년 같은 경우 뭐 예년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이미 60도 가까이 어허. 차거든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왜 그 1억 원 이상 기부할 경우에 아너 소사이어티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고액 기부자 클럽이 있잖아요. 예. 거기 신규 회원이 작년에 400명이 넘었어요. 오. 근데 올해는 258명.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60대 49 비율 그대로 갔네요. 네네. 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부도 줄고 예. 고액 기부자들도 선뜻 지갑을 열지 않고요. 아. 예. 사실 이 분위기가 올해 처음 있는 분위기는 아니고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 경기 침체도 이어지고 맞아. 예. 예. 작년에 그런 최순실 사건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몇 년째 좀 기부 분위기가 얼어붙고는 얼어붙고 있습니다. 있다. 그런데 올해 특히 정말 너무 썰렁하다. 그러니까 사실 여태까지 그 사랑의 온도탑이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적은 없었는데 예. 뭐 이번에도 가까스로 달성은 되지 않겠냐 싶지만은 과연 얼마나 될까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예. 분이거든요. 경제 침체 말고 다른 이유는 없나요? 사실 경기 침체도 있지만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부터는 사회 정치적인 영향이 훨씬 크긴 해요. 아. 또 큰 게 뭐가 있냐면 기업들의 기부금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올해.
기업 원래 대기업들이 기업들이 하는 게 전체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올 초에 실적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올 초에 기부금 총액이 작년 하반기랑 비교했을 때 40% 가까이 줄었었어요. 상반기에. 물론 기업들은 우리가 다 연말에 그거를 공시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더 많아진다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40%의 차이는 굉장히 큰 거죠. 근데 네.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작년에 미르재단이나 이런 데 기부금 사실 그런 거 다 기부금이에요. 기부금이죠. 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당연히 시민들의 좀 인식이 싸늘해진 게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그렇죠.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불우이웃들에 기부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재단에 기부하는 것도 기부금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당연히 기업들이 하는 기부 자체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는 눈길이 싼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이제 삼성 무슨 같은 경우도 대가성을 바라고 했던 거 아니야? 라고 그러니까 하는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그렇죠. 거죠. 사실 진짜 기부가 아니죠. 미르재단 같은 것을 했던 것은 진짜 기부가 아닌데 그런 것이 모두 기부이다 보니까 기업들의 기부 자체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나빠진 거는 분명해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10억 원 이상의 기부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받겠다. 그러니까 아예 기부 자체를 조금 더 사내에서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그런 실질적인 기부가 아닌 기부를 하지 않는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기부금 자체가 나가는 것이 사내에서도 어려워지는 좀 더 어렵게 오히려 나가는. 그런 것을 시스템 개편을 해서 네. 정확한 장소에 더 많이 기부하려고 그건 노력해야 그래요.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자리를 잡으면 예. 이거는 잠깐의 움츠림이고 나중에 훨씬 더 좋아질 수는 있는데 당장 액수만으로 봐서는 그런 분위기들이 현재 어떤 기부 한파라고까지 하는 예. 지금 분위기에는 일조를 좀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시스템을 잘 구축이 되면 세제 혜택도 보는 거 아니에요? 기부는. 그렇죠. 세제 혜택 보죠. 네. 어금니 아빠도 한몫했다? 예, 이거를 이미영. 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어금니 아빠가 예. 이거는 이제 방송사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참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죄송스러운 게 워낙 보도를 해주면서 많이 후원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그분이 워낙 희귀병이어가지고 예. 굳이 얘기를 하자면 스토리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아.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사실 예전에 굉장히 몇 년 전에 많이 나오시긴 했지만 그때 여기저기 나와서 정말 온정이 답질했어요. 그렇게 해서 예. 모인 돈이 거의 13억에 가까웠잖아요. 그 돈을 외제차 타고 다니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미디어나 예. 이런 것을 통해서 기부를 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신뢰가 떨어진 것도 맞습니다. 예. 근데 아까 이제 의원께서 이제 예. 그 시스템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영학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굉장히 머리를 썼던 게 그 리스트업을 시키면 된다라고 이제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어느 정도 뭐 방송사라든가 여기에 기부 대상 리스트가 있잖아요. 예. 여기에서 빠지지 않고 그 리스트에만 올라 있으면 우리가 기부가 통키로 들어오면 그걸 한 명 개별적으로 쏘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100명이 있다면 100분의 1로 해서 쭉쭉쭉쭉 나눠주고. 돈이 나눠주게 되니까 이영학의 그런 행태를 보면 때때마다 한 번씩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부 대상 리스트에서 빠지지 않게 계속 노력을 하게 되면서 희귀병이고 방송사 입장에서 시청률이 나오니까. 그렇죠. 또 워낙 연기를 예, 여기는 굉장히 잘했잖아요. 좀 드리고 싶은 네. 말씀은 여기는 굉장히 좀 특수한 경우이긴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갔던 기부금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너무 이해가 가는데 예. 이 정도까지의 인물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근데 어쨌든 나왔으니까 네. 전 시스템상으로 지금이라도 지금 기부 대상에 있는 분들을 한 번 정도씩은 모니터링을 좀 확인해, 해보자. 모니터링을 예. 이제는 네. 해볼 때도 되지 미디어에서도 않았느냐. 이런 예. 기부가 저는 네. 최근에 저는 외국 왔다 갔다 하고 나올 때 유니세프에 꼭 하거든요. 근데 유니세프에 안 하고 싶어졌어요. 얼마 전에 성추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유니세프 내부에서 간부들이 네. 외교부 출신의 간부들이 유니세프에 와서 일하는데 성추행 발언 때문에 보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저 외교부 출신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해외 물을 먹고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마초적인 이 성추행 발언을 해도 되나?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도 기부받아야 하는 아동들 생각하면 하긴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런 게 네. 확 그냥 맥이 빠지게 만들거든요. 맞아요. 맥이 빠지게 만드는 일들이 또 이영학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번 있었죠. 예.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부 공동모금에도 몇 년 전에 형량 사건이 있었고 올해 요트 파티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세이망 씨앗이라는 곳에서 128억 원이나 유용을 해서 직원들이
흥청망청 쓰고 하다가 걸렸죠. 요트를 했어요. 요트에서 네, 그 놀았어요. 돈으로 요트 파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겹치면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왜냐하면 부산이나 제주 이런다가 요즘 불황이어서 요트 빌려서 놀고 그러는 게 무척 싸졌거든요. 사직이. 그 왜냐면 요트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근데 크게 두 개인 게 우리나라가 원래 기부를 그렇게 많이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OECD 전체로 봤을 때 24위 정도가 돼요. 기부 총액이. 근데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굉장히 낮은 편이죠. 예. 원래 낮았는데 더 이런 낮아지고 있구나. 투명하지 못한 예. 그 재단법인 그리고 이영학 사건 같은 특수한 사건 그리고 최근에 사회경제적인 상황들이 겹치면서 기부 심리가 굉장히 얼어붙었죠. 예. 권혜리 기자님 그런데 기부 방식도 바뀌고 있다? 무슨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하는 기부, 좀 더 예. 참여하는 기부는 많이 줄긴 했지만 또 그 기업들이 고안한 어떤 SNS 같은 것이 결합된 기부로는 더 많이 참여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이거는 근데 드릴 말씀이 일단 기업들이 뭔가 고안을 해야 돼요. 어떤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여기는 제가 좀 이름을 말해도 될 것 같은데 마리몬드라고 그 매출의 50%를 위안부 할머니들 단체에 기부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까지 쌓인 매출 금액을 홈페이지에 공지를 공개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가 기부됐나 기부처는 어딘가 50%가 어디로 갔는지를 공개를 해요. 매출과 연동시켜갖고. 네, 매출과 연동시켜서요. 요새 여대생들은 여기 핸드폰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가고 다녀요. 네, 딱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 압화하신 거, 폰 눌러서 만든 그 장식품이 있거든요. 예. 그거를 바탕으로 디자이너들이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그 특징적인 꽃 모양을 보면 아 이거 그 위안부 할머니 핸드폰 케이스. 마릴랜드요? 마리몬드요. 마리몬디. 네네네. 아. 네. 원래 무슨 보석회사 이런 데 아닌가요? 아니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아닌데 기업. 예. 준사회적 기업에 활동을 하는 그런 젊은 기업가들 하는 곳입니다. 저도 실제로 만나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예. 제가 사실 방송에서는 몇 번 얘기했어요. 좀 굉장히 좋은 뜻으로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비를 좀 착한 소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면 그 좋아요 눌린 개수만큼 기업에서 기부를 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옛날 생각해 보시면 옛날은 아니고 몇 년 전에 아이스버킷 챌린지라든지 예, 아이스버킷 챌린지 예. 있었죠. 이런 식으로 SNS에 올려서 내가 이렇게 기부라든가 나눔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도 하면서 기업이 그에 고안된 프로그램을 따라서 기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예, 방법도 있다. 1870님 맞습니다. 터졌어요, 저. 담배값이 2배로 올라서 기부할 돈이 없어요. 담배값 안 올랐을 때 했어요? 네, 그리고 기부금 사용 불투명. 예, 사실 우리나라가 여전히 기부금 맞아요. 관련 사용이 그러니까 그 자산이 100억이 넘으면 이제는 외부 회계 감사가 의무화가 됐어요. 아하. 근데 이것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된지. 박현주님 기부금의 사용이 불투명한 것이 제일 문제예요. 좀 더 개선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조그만 기업인데요. 무슨 영양제 이런 파는 기업인데 1+1이에요. 뭐냐면 하나 사면 그 어르신들 필요로 한데 하나씩 또 갖다 줘요 자기들이. 네. 그래서 지금까지 몇만 개 기부했습니다. 몇만 개 기부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쇼핑몰에서 파는 데인데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같은 거라도 거기 거 사고 사게 돼. 싶더라고요. 좋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님 경제 뉴스 하나 더 보고. 네, 아이폰 예. 이야기입니다. 아이폰의 고위 성능 저하 논란입니다. 예. 이게 이제 금요일 날 영국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됐었거든요. 영국의 한 매체에서 미국의 테크 전문가와 함께 테크 전문 잡지 예. 전문가와 함께 그동안에 아이폰에 있었던 궁금증을 본격 실험을 합니다. 다 뜯어놓고 연산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배터리가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부터 수명이 다하잖아요. 예. 우리 것도 우리 한국 산 것도 맞아요. 배터리가 수명이 다해요. 소모품이에요 이게. 네. 그런데 문제는 그 배터리 수명이 다하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폰의 프로그램을 보니까 배터리 수명이 다하게 되면 될수록 아이폰 돌아가는 프로그램 자체도 같이 성능이 떨어지도록 설계를 했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특종 보도를 했고 이것이 일파만파로 퍼지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자마자 한 2, 3년 지나면 아이폰을 새로 구입하게 그러니까 왜 시키려고. 그러냐라고 당시에 그 매체는 왜 애플이 이런 프로그램을 여기다 작성해서 심어놨지? 그것은 한 2년 반 지나면 아무 사용자들이 성능 떨어지네 바꿔야 되겠다라는 일종의 비겁한 전술을 썼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예. 이 보도가 나온 지 한 3시간 3시간 반 만에 아이폰이 공식 성명을 내놓습니다. 애플사가. 예. 우리는 떳떳하고 당당하다. 왜냐하면 이 리튬 배터리라는 것이 2년 반 지나고 나면 실은 점점 성능도 떨어지지만 봐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소비자가 다칠 수 있지 않나. 발화 가능성. 발화 가능성. 그러니까 소비자가 다치느니 우리가 아예 이 성능 자체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서 점점점 배터리 수명이 닿을 때마다 프로그램도 그 자체에 맞춰서 천천히 구동하게끔 한 놀라운 신기술이다. 물론 이 놀라운 신기술이란 말은 안 했습니다. 근데 그 뉘앙스 자체가 우리는 그거를 하나의 되게 떳떳하게 얘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설득력은 있네요. 애플 측에요. 예. 그러나 그런 설득력이 지금 미국 소비자 측에서는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조금씩 속았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일단 한 7명 정도가 집단 소송을 들어가게 됐었고 미국 같은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집단 소송이 2명만 3명만 넣어서 이기면 모든 피해자들은 다 대상이 되는 되는 거가 겁니다. 있어. 예. 그리고 지금 뭐 컬럼들, 뭐 뉴욕타임스 해외 신문의 컬럼들을 좀 봤더니 이것은 그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즉 뭐든 그게 애플의 신기술이고 고객을 위한 것이든 가장 핵심을 놓쳤다. 그 핵심은 뭐냐? 공개했어야 되지 않느냐. 2년 반 지나면은 배터리의 저하로 성능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고지를 했어야 된다. 발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를 피해자를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떨어뜨린다라는 걸 이게. 고지를 안 했다. 예.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한다는 쪽으로 지금 여론이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아이폰뿐만이 아니라 애플 전체에 자칫 큰 회사의 위기로까지도 번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됐습니다. 아니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누구 그 지하철 탔는데 내 백에서 소매치가 지갑을 싹 빼요. 그 당신 이거 왜 뺐어? 그랬더니 옆 사람이 뺄 것 같아서 미리 빼서 조심하라고 드리려고요. 아니 이게 원래 그냥 했던 업데이트도 아니고 예. 이게 꺼짐 현상이 자꾸 나타나. 아니 저는 도청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국정원 괜히 국정원만 욕하고 있었네. 내가 왜 2년 지났는데 떨어지지? 그러니까 2년 전화가 가다 뚝 끊어져요. 얘들 도청 프로그램 안 좋은 거 썼구나. 이게 이제, 배터리의 성능을 계속 개선하는 쪽으로 갈 것이지 몇 년 쓰다가 맞아요. 말해주지 않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했더니 말해주지 않고 그냥 성능이 저하돼요.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구동이 느려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과 LG 반사 맞아. 이익을 그걸 업그레이드 말씀하셨는데 시키면 될 걸. 안 돼요. 근데 리튬 배터리는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도 우리 삼성 LG도 그 약간 뭐 삼성 갤럭시 같은 탈착식 같은 경우에는 예. 배터리가 어느 순간부터 막 급속도로 닳아요. 맞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예. 배터리를 교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배터리 3개 사고 막 그랬거든. 그렇죠. 그렇지 이 프로그램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건데 이제 아이폰은 프로그램을 건드렸다. 건드려서 네, 삼성과 LG 반사 이익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예. 아직까지 왜냐하면 이 그리고 아이폰의 그 매니아층이 예. 로열티가 엄청나요. 아이폰 아직은. 매니아층이 지금 약간 그 자아 분열이 되고 있는 점이 좀 지금? 있어요. 네, 뭐냐면 일단은 굉장한 실망감. 예. 그러니까 SNS를 보면 나 그래 이거 약간 속어인데요. 예. 자 그래 나 앱등이다. 애플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약간 놀리는 표현이 앱등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래 나 앱등이라고 해서 정말 애플을 사랑하셨던 분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 내가 알지도 못했던 만족감을 먼저 주던 회사가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칠 수 있느냐는 괴로움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데 애플만 그런 게 아니라 갤럭시는 그럼 혹시 얘네도 모르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식의 의문을 막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죄송합니다. 자 지금까지 알쓸경제 정철진 끊지 못하는. 경제평론가님 권혁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네. 예, 네, 좋은 연말 보내십시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 두 분은 새해 만나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땡큐 피스 평창 올림픽.